서울의 겨울은 사람을 시험한다. 특히 바닥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김도연은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눈을 떴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떴다기보다는 잠에서 밀려 나왔다. 반지하 방의 천장은 늘 축축했고 형광등 불빛은 밤과 아침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창문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작은 환기창 너머로는 사람의 발목만 보였다. 누군가 빠르게 지나가면 도현의 하루도 함께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라고 부르기 어려운 매트리스에서 허리를 세우는 순간 오래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익숙한 고통이었다. 그는 신음조차 하지 않았다. 소리를 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방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알람 대신 어머니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도연아, 오늘도 춥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참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는 부산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체념을. 도연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송금 앱을 열었다. 며칠 전 밀린 돈을 조금 더 보탰다.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는 한숨을 삼켰다. 계산은 늘 그의 편이 아니었다.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이미 출근길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코트, 정제된 구두, 이어폰을 낀 얼굴들. 그들 사이에서 도연은 유난히 느려 보였다. 오래된 패딩, 긁힌 신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얼굴.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잠시 공기를 갈랐다가 다시 도로의 소음 속으로 묻혔다. 배송 완료.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말이었다. 고객의 얼굴은 보지 않아도 되었고 이름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았다. 도연은 늘 문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는 누군가의 하루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야. 정오 무렵 앱에 새로운 주문이 떴다. 강남 H호텔 VIP 긴급 배송. 도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수락 버튼을 눌렀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거절할 권리도 없었다. 강남은 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도로는 깨끗했고 건물은 높았으며 사람들의 말투는 도연이 사는 동네와 달랐다. H호텔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이었다. 유리로 된 외벽이 겨울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다. 도연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 나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이곳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향이 있었고 소음이 없었다. 프런트 데스크로 향하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정확히는 시선이 머물렀다가 바로 흘러갔다.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 낮고 짧은 목소리였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익숙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박준우. 도연은 그 이름을 몰랐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본 적이 있었다. 여기서 뭐 하냐?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배송 왔습니다. 준우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눈빛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이 묻어 있었다. 그는 도현의 가방을 툭 쳤다. 이거 지금 여기다 들고 온 거야?
네. 준우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너 같은 애가 이 호텔을 드나들 수 있다고 누가 허락했어? 주변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돌렸다. 듣고 있다는 표시였다. 도연은 침을 삼켰다. 익숙한 장면이었다. 그는 늘 이런 순간에 선택지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날아왔다. 뺨을 때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공기가 흔들렸고 도현의 시야가 잠시 기울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 한 발을 뒤로 디뎠다. 고개를 들었을 때 준우의 얼굴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말대꾸하지 말고. 준우는 지갑을 꺼내 현금을 몇 장 꺼냈다. 그리고 도현의 가슴팍에 던졌다. 돈은 바닥에 흩어졌다. 이거 주울 시간에 얼른 꺼져. 도현은 바닥을 내려다봤다. 돈 위에 그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주변에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도연은 돈을 주었다. 하나, 둘,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는 늘 그래왔다. 잘 배웠네. 준우는 비웃듯 말하며 등을 돌렸다. 그때였다. 호텔 로비의 유리문 너머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터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분명히 들렸다. 총성.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공기가 찢어지는 느낌.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렸다. 도현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무릎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몸을 틀었고 시야의 중심에 서 있던 여자를 향해 달려갔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다. 차분한 얼굴, 하지만 눈동자는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한서연. 도연은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이 공간의 중심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리기 직전 도연은 그녀를 끌어당겼다. 총알은 허공을 갈랐고 유리 어딘가에 박혔다. 파편이 튀었다. 사람들의 비명이 겹쳤다. 도연은 그녀를 바닥으로 눌렀다. 그의 손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 몸을 보호하는 각도, 시야를 가리는 방향. 너무도 익숙한 움직임이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보다 놀라움이 먼저 떠올랐다. 당신 누구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로비 기둥 뒤, 움직임 하나. 그리고 느껴지는 살기. 그 순간, 김도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이 날을 기점으로 그의 삶은 다시는 같은 온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서울의 로비는 순식간에 전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 쏟아진 와인 잔이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몸이 서로 부딪혔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정돈되어 있던 공간은 공포로 뒤엉켰다. 김도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한서연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가슴에 닿아 있었다. 얇은 코트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느껴졌다. 하지만 도현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로비의 기둥과 출입구,
계단의 위치를 빠르게 훑고 있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도연은 서연의 귀 옆으로 낮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서연은 그 말을 따랐다.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었다. 기둥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의 절반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주변의 혼란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목표는 하나뿐인 듯했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손끝으로 밀었다. 미세한 소리. 하지만 그 정도의 소음은 이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굴렸다. 총성이 다시 울렸지만 판두는 이미 그가 있던 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도연은 기둥의 사각으로 파고들며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다. 짧은 충돌.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금소금이 로비에 울렸다.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을 틈도 없이 균형을 잃었다. 도연의 팔꿈치가 그의 턱 아래를 가격했고 숨이 막힌 소리가 났다. 하지만 남자는 훈련된 몸이었다. 곧바로 반격을 시도했다. 두 사람의 몸이 엉켰다. 주변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도연은 상대의 무게 중심을 잃고 있었다. 발의 위치, 어깨의 각도, 호흡의 흐트러짐. 그는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다. 짧고 정확하게. 남자의 손이 도연의 목을 향해 올라왔을 때 도연은 그 손목을 비틀며 상대를 바닥에 눌렀다. 숨이 막히는 소리와 함께 저항이 약해졌다. 몇 초 후 남자의 몸은 축 늘어졌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봤다. 더 이상의 위협은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제야 그는 한서연을 돌아봤다. 서연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졌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방금 벌어진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당신.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서연. 박준우였다. 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연을 향해 달려왔다.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도연에게 번갈아 향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준우는 도연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뭔데 여기서 설치는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준우는 느꼈다. 아까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남자와 지금 이 남자는 같지 않았다. 그때였다. 준우의 손이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나랑 가. 그의 행동은 본능적이었지만 판단은 아니었다. 도현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짧은 소리와 함께 준우의 손목이 꺾였다. 둔탁한 소리. 준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도연은 준우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손 떼세요.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준우는 이를 악물며 도연을 노려봤다. 너 감히 나한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연은 그의 손목을 놓았다.
준우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은 이미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다. 이 남자는 분명히 훈련받은 사람의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 단순한 배달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몸이 다시 일상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깨가 내려가고 시선이 낮아졌다. 마치 방금 전에 일은 없었던 것처럼. 서연이 그를 붙잡았다. 당신 이름이 뭐죠?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김도현입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경비원들과 경찰이 로비로 들어왔다.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쓰러진 남자는 수갑이 채워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안내되었다. 도연은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단호했다.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도연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전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할 일이 아닌 일을 했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준우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서연, 이런 사람 신경 쓰지 마. 경찰에 넘기면 돼. 서연은 준우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도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사람은 경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서야 고개를 숙였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다. 아니,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도연은 헬멧을 쓰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기 전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없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메시지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노출되다. 계획을 조정한다. 곧 연락할 것. 도연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껐다. 그가 출발하려는 순간 호텔 입구에서 서연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다. 그녀는 멀어져 가는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여기서 끝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도연은 시선을 거두고 도로로 나섰다. 엔진 소리가 다시 서울의 소음 속으로 묻혔다. 그러나 그날 이후 김도연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서연의 세계는 조용히 균열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건이 있은 뒤 서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호텔 로비 총격 사건을 신원 미상의 단독 범행으로 짧게 다뤘고 용의자는 정신 이상을 보였다는 한 줄 설명으로 정리되었다. 피해자는 없었고 더 이상의 언급도 없었다. 사람들은 금세 다른 자극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한서연에게 그날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서류 위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질서정연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반대였다. 총성. 끌어당겨지던 순간의 힘. 그리고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남자의 눈. 김도현. 그의 이름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이름은 아니었다. 흔했고 평범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더 불편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연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최 실장.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민석. 회색 머리가 조금 섞인 단정한 인상, 늘 차분한 말투. 그는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자 서연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부르셨습니까? 서연은 모니터를 그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김도현의 기본 정보가 떠 있었다. 나이, 주소, 직업. 모두 특별할 것 없는 내용뿐이었다. 이 사람, 조사해 주세요. 최민석은 화면을 잠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사건의 남자군요. 네. 배달 기사로 확인됩니다. 전과 기록도 없고 특이 사항도 없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게 더 이상해요. 최민석은 미세하게 웃었다. 가끔은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님. 서연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우연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는 여러 번 정확했어요. 최민석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까이 두고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최민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정리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현은 다시 H호텔로 호출을 받았다. 이번에는 배달이 아니었다. 로비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도현은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이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자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훨씬 단정했다. 눈빛도 더 차분했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넓었고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마치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공간 같았다. 앉으세요. 도연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일, 기억하시죠? 네. 당신은 배달 기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총성이 울리는 순간 피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도망칩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도연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운이 좋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는 방향을 알지 못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서연이 말했다.
제 개인 운전기사로 일해보지 않겠어요? 도현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제가요? 네. 왜 하필 저입니까?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제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이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가까이 두겠다는 것은 감시하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잘할 필요 없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 더 위험하게 들렸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예상했다는 듯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날 이후 김도현의 하루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불특정 다수의 주문을 받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의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아침 회의, 점심 미팅, 늦은 저녁 일정까지. 한서연은 쉬지 않았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휴대전화 알림 소리만 간헐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그러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감이 있었다. 서연은 종종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경호원이 도착하기 전 혼자 움직인다든지, 동선을 갑자기 바꾼다든지. 도연은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였다. 서연이 물었다.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요? 그냥 보병입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답을 믿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가 운전대를 잡은 손을 바라봤다. 굳은 살이 박인 위치가 평범하지 않았다. 총을 쥐던 손이었다. 반복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의 손.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식사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남자는 나를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켜보고 있는 걸까? 도연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는 임무가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계획에 없던 변수. 한서연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황을 읽고 있었고,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누해졌다. 둘은 아직 서로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관계는 단순한 고용 관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김도현의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서연이 김도현을 곁에 두기 시작한 뒤로 그녀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회의는 여전히 빡빡했고 일정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 균열은 언제나 조용히 아주 작은 틈으로 시작되는 법이었다. 차 안에서의 시간은 늘 비슷했다. 서연은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보며 일을 했고, 도연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관계는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경계하며 유지되는 정적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도연을 관찰했고, 도연 역시 그녀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 경호팀은 이미 먼저 이동한 상태였고, 서연은 도연과 둘만 남아 있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차 말고 조금 걸을래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며 서연의 반걸음 뒤에서 걸었다. 이 동네의 밤은 밝았지만 그만큼 시선도 많았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걸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눈에 띄게 긴장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몇 걸음 떨어진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작스럽게 앞에서 누군가 부딪혀 왔다. 서연의 몸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도연의 손이 즉시 그녀의 팔을 잡았다. 너무 빠른 반응이었다. 상대는 연신 사과를 하며 물러났지만 도연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그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팔을 빼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방금 상황은 우연일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그리고 도연은 그것을 우연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비슷한 일이 몇 차례 더 반복되었다. 회의실에서의 정전,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러운 멈춤, 주차장에서의 낯선 인기척. 매번 도연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서연을 보호했다. 보호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고 과장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상황처럼. 서연은 점점 확신에 가까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졌다. 도연은 차를 회사 근처에 세웠고 서연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그 소리만이 차 안을 채우고 있었다. 김도연 씨,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죠? 도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신호를 기다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서연은 그 답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어제 회의실 정전 때 왜 먼저 출구를 확인했죠? 도연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가 다시 앞을 봤다. 습관입니다. 무슨 습관이요? 사람 많은 곳에서는 출구부터 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습관. 훈련받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종류의 습관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연의 뒷모습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의 자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시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지 않는 감정. 그는 마치 자신을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반면 도연의 쪽에서도 변화는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상부와의 연락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호텔 사건 이후 계획은 수정되었고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 상황을 끌어당기고 있었고 그 중심에 도연을 두고 있었다. 며칠 뒤 늦은 밤의 일정 중에 일이 벌어졌다. 차가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 들어섰을 때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이는 차량이 나타났다. 도연은 사이드미러로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미 판단을 끝냈다. 평범한 추월이 아니었다. 벨트 매세요. 그가 낮게 말했다. 서연은 이유를 묻지 않고 안전벨트를 당겼다. 바로 그 순간 뒷차가 옆으로 붙으며 도연의 차를 밀어붙였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다리 위에 울렸다. 도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을 틀어 차량을 안정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침착했다.
서연의 손이 좌석을 꽉 잡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도현의 얼굴을 봤다. 그는 이미 몇 수 앞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뒷차는 몇 차례 더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마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확인한 것처럼. 차가 다리를 벗어났을 때 도현은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그제야 서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방금 그건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 아닙니다. 도현이 짧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위험 속에 있었고 그 위험은 점점 노골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 침묵 속에는 서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모른 척할 단계는 지났다는 공감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은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알고 있었다. 보호는 이미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다리는 수많은 차들로 붐볐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차에 타고 있었지만 각자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우연이나 임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위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아직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사이의 상황은 눈에 띄게 변했다. 노골적인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보이지 않는 압박이 서연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일정이 이유 없이 변경되거나 이미 승인된 계약이 갑자기 보류되었고 내부 회의에서는 미묘한 침묵이 늘어났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흐름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지만 그 흔적은 너무 정교해서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연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우에 내부 인물이 있다는 의심도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외부의 위협이라면 이렇게 조용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회사의 구조와 그녀의 동선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집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검토하던 서연은 문득 인터폰을 눌렀다. 최 실장, 잠깐 들어오세요. 잠시 후 최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었다. 최근 몇 주간 발생한 보안 관련 이상 징후를 정리한 내부 보고서였다. 이거 보셨어요? 대략은 보고받았습니다. 대략이 아니라 자세히요. 서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최민석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봤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침착함이 묻어 있었다. 대표님 말씀대로 내부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죠.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최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지금처럼 일상적인 동선을 유지해 주세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통제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차 안에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사이드미러를 자주 확인하고 있었다.
주변의 차량 흐름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감각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회사 안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도연은 시선을 도로에 둔 채 대답했다. 느낌이 아니라 징후인가요? 서연은 그 질문에 잠시 웃었다.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속도를 조금 줄이며 차선을 바꿨다. 그 작은 동작에는 이유가 있었다. 뒤쪽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검은 차량이 있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다. 눈에 띄지 않게 관찰하기에 가장 적절한 거리. 도연은 그것을 우연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검은 차량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차를 세우고 잠시 기다렸다.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왜 안 내려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주차장 안을 둘러봤다. CCTV의 위치, 기둥의 그림자, 출입구의 방향. 모두 빠르게 머릿속에 정리했다. 이상은 없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날 밤, 도연은 상부로부터 짧은 연락을 받았다. 노출 위험이 증가했고, 내부 협조자의 정체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내용이었다. 임무는 계속되지만 상황에 따라 철수 가능성도 열어두라는 지시였다. 도연은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철수라는 단어는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철수는 안전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책임의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 내부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서버 점검 중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언론에는 곧바로 소문이 퍼졌다. 서연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연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시선을 피했다. 최민석은 회의 말미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표님, 지금은 외부 대응이 우선입니다. 내부 조사는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왜 그는 항상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서 있는 걸까? 문제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 너무 완벽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은 도연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다. 회사 근처의 작은 국밥집이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지만 그녀는 이런 공간이 오히려 숨을 쉬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데 자주 와요? 서연이 물었다. 네. 도연은 짧게 답했다. 사람들이 저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서연은 그 말에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그에게는 익숙한 상태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발신자가 분명했다. 최민석이었다. 대표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웃었다. 그 말, 요즘 자주 듣네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도연을 바라봤다. 당신은 누가 가장 의심스러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서연은 그 대답을 곱씹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전방으로 향했을 때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확장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선을 넘었고 누군가는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김도연은 점점 더 위험한 위치로 들어가고 있었다.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결단을 요구했다. 내부 조사가 진행된다는 명목 아래 회사의 보안 체계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고 서연의 일정은 이유 없이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여전히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도연은 그날 새벽 오랜만에 직접적인 호출을 받았다. 암호화된 번호였다. 그는 반지하 방에서 천장을 올려다본 채 전화를 받았다. 짧은 지시였다. 내부 협조자의 실체가 거의 특정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미끼의 중심에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 상대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금이라도 눈치채면 판은 깨진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동의로 간주되었다. 전화를 끊고도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임무의 성격을 그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보호가 아니라 노출, 신뢰가 아니라 배신을 연기해야 하는 단계였다. 그리고 그 배신은 한서연 개인을 향해야 했다. 그날 오전, 서연은 평소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외부 미팅이 연달아 잡혀 있었고, 경호 인력은 최소한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모두 최민석의 판단이었다. 과도한 경호는 오히려 신호를 줍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들렸다. 차 안에서 서연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도연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이미 몇 수 앞의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오해를 남길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야 했다. 감정만 제외하고. 외곽의 한 물류센터로 향하는 길에서 도연은 일부러 동선을 바꿨다. 서연은 그 사실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요즘 그녀는 묻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쌓일수록 마음속의 신뢰도 함께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예정된 회의 인원은 보이지 않았고 건물 안에는 최소한의 불만 켜져 있었다. 서연이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 맞아요. 그녀의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문을 통과한 순간 상황은 급변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움직였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때 도연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호의 자세가 아니었다. 그는 아주 의도적으로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김도연, 서연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민석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너무도 익숙해서 서연은 처음 몇 초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최 실장, 그녀의 말은 질문이자 부정이었다. 최민석은 한숨을 내쉬듯 웃었다. 대표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다시 도연에게 향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 대신 한 발 물러서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설마 그녀의 말이 떨렸다. 당신까지? 도연은 그제야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다. 전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장면은 부정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등을 돌렸다. 그녀가 가장 신뢰하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에 서 있었다. 최민석이 손짓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서연을 에워쌌다. 다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협조만 해주시면. 그의 말은 여전히 예에 바빴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왜죠? 그녀는 도연을 보며 물었다. 당신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선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반쯤은 진실이었고 반쯤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짧고 쓸쓸한 웃음이었다. 결국 다 똑같군요. 그 말은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서연이 끌려가듯 안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도연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먹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보았더라도 의미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완벽한 배신자. 잠시 후 최민석이 그에게 다가왔다. 잘했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귀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내부 통신 장치에서 흘러나온 짧은 신호였다. 계획은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서연의 뒷모습. 그녀는 지금 자신이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강할수록 판은 더 완벽해진다. 그것이 이 작전의 잔혹한 논리였다. 물류센터를 나서며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후로 한서연의 세계는 완전히 바뀔 것이고 자신 역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누군가는 이 판에서 반드시 악역이 되어야 했다. 도연은 그 역할을 선택했다. 아니, 선택당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는 끝까지 연기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다. 설령 그 대가로 그녀의 신뢰를 영원히 잃게 된다 하더라도. 서연이 감금된 공간은 예상보다 단순했다. 창문 없는 회의실, 흰색 벽, 하나의 테이블과 의자 2개, 감시 카메라는 노골적으로 천장 한가운데에 설치돼 있었다. 위협보다는 통제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서연은 의자에 앉아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결박은 없었지만 문 밖에는 분명 경비가 있었다. 자유는 허상에 불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도연이 물러서던 순간 아무 말 없이 길을 비켜주던 그 표정.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허탈함이었다. 그는 끝까지 연기를 했다. 아니, 어쩌면 그게 그의 진짜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CEO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기술은 감정을 통제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쉽지 않았다. 문이 열리며 최민석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평소 회의실에서 보고를 하듯 자연스러웠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지요? 그 질문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죠?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가 물었다. 최민석은 잠깐 생각하는 듯하더니 솔직하게 답했다. 대표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부터입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의 많은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지금 이건 복수인가요? 아니면 거래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차분했다. 최민석은 미소를 지웠다. 둘 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감정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효율을 따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하나를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회사 내부의 기밀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다. 프로젝트 코드명, 자금 흐름, 해외 법인의 연결 구조. 이건 대표님 혼자만 알고 계시던 내용이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접근 권한을 넘겨주시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납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대신 한 단어를 말했다. 보연은 그 이름이 나오자 최민석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만 지금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뿐이죠. 그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한 가닥 가능성을 밀어냈다. 기대는 위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지 않기로 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그녀의 질문에 최민석은 담담하게 답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결정하지 않으셔도 판은 흘러갑니다. 그가 나간 뒤 서연은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있었다. 자신이 이 판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동시에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떠올랐다. 아버지에게 배운 마지막 교훈이 있었다. 궁지에 몰렸을 때는 판을 키우라는 것. 같은 시각, 보연은 물류센터 인근의 임시 거점에 있었다. 그는 이어폰을 통해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서연이 감금된 위치, 최민석의 요구사항, 내부 서버 접근 시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문제는 그의 심리 상태였다. 그는 보고를 듣는 동안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지만 손에 쥔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단계에서 추가 개입은 불가합니다. 상부의 지시는 명확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놔두십시오. 보연은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나 통화를 끊은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의 도시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서연이 지금 느끼고 있을 감정의 무게를. 그리고 그것이 전부 자신이 만든 연출이라는 사실도. 그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하나의 비밀 채널을 열었다. 극소수만이 접근 가능한 채널이었다. 다음 단계로 전환한다. 짧은 메시지였다. 이는 원래 계획에는 없던 행동이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작전은 성공해야 했고,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누군가는 규칙을 어겨야 했다. 서연은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최민석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였다.
그는 말없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나갔다. 화면에는 하나의 문서만 열려 있었다. 서버 접근 권한 승인 요청.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다. 그 순간 화면 하단에 아주 짧은 메시지가 떴다. 정상적인 시스템 알림처럼 위장된 문장이었다. 단 한 줄, 아직 끝이 아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체, 그 타이밍.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천장의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결심하듯 서명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선택도 함께 실행되었다. 그녀는 접근 권한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켰다. 완전한 승인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잠긴 상태로 남도록.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민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상대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동시에 왜곡된 승인 역시 감지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 차이는 판을 뒤집기에 충분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배신과 신뢰, 진실과 연기가 뒤엉킨 이 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언론에는 대대적인 보도가 쏟아졌다. 내부 보안 사고는 외부 해킹으로 정리되었고 책임자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고 이사회는 서둘러 사태 수습을 선언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위기는 지나간 듯했다. 그러나 서연의 자리만은 비어 있었다. 공식 발표에서는 그녀가 과로로 인해 휴식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비서조차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일정은 전부 취소되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였고 그 속삭임 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대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서연은 병원도 집도 아닌 곳에 있었다. 창문이 있는 작은 방, 바깥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다. 이곳은 인천 외곽의 오래된 별장이었다. 감금은 풀렸지만 자유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상태였다. 그녀는 스스로 이곳에 남기로 선택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다. 일면에는 회사의 위기 극복 기사가 실려 있었고 하단에는 작은 사고 기사 하나가 있었다. 항만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무인 화물선 한 척이 원인 미상의 폭발로 침몰했으며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은 언제나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 배는 도연이 마지막으로 향하던 방향에 있었다. 그녀는 신문을 접고 창가로 걸어갔다. 바다는 잔잔했다. 이틀 전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이 선명했다. 물류센터에서의 배신, 차가운 그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시선. 그것이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 그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가 쉽게 사라질 사람은 아니라는 것. 같은 시각, 도연은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어 있었다.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잔해와 불완전한 신원 확인 결과는 충분히 그럴듯했다. 그의 이름은 내부 보고서에서 삭제되었고 존재 자체가 기록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보호이자 벌이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는 지금 바다에서 멀지 않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 도연은 좁은 방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간단한 지도와 몇 개의 좌표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최민석의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서연이 남겨둔 왜곡된 승인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었다. 그는 그 숫자들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상부에서는 더 이상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다. 임무는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정리 대상이 되었다. 도연은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조직은 언제나 깔끔함을 원했다. 그는 그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판을 혼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서연은 별장의 작은 거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입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신호는 잡히지 않았지만 기기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림 역시 연출의 일부라는 것을. 누군가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공식 계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가 남겨둔 백도어는 아직 살아있었다. 로그를 확인하던 중 낯선 접속 기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매우 짧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보이도록 남긴 흔적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역시 살아있군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순간 확신이 생겼다. 도연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 판을 끝낼 생각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 복잡한 감정은 그녀를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화면을 통해 그녀의 접속을 확인했다.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마지막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이 자신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낼지, 완전히 사라지게 할지는 알 수 없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다시 창가에 섰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바다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서울을 향하고 있었다.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판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회사는 안정되었고 위기는 지나간 듯했고 한 남자는 죽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야름막에 불과했다. 그 아래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선택과 책임이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속였고 또 지키려 했던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결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서연이 서울로 돌아온 것은 조용히였다. 공식 일정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휴식이 연장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별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녀의 선택은 분명했다. 이 판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대신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축적된 로그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 지워진 기록의 가장자리, 그리고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어긋남. 그것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김도연은 살아 있었고, 아직 이 도시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로 가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 아버지가 사용하던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공식 조직도에서 빠진 공간, 이미 폐쇄된 것으로 분류된 층이었다. 그곳은 지금도 외부망과 분리된 채 유지되고 있었다. 문을 열자먼지 냄새가 났지만 내부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직접 코드를 입력했다. 몇 분 후 화면에 하나의 위치 좌표가 떠올랐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충분했다. 항만 인근 오래된 주거지. 그녀는 그 지점을 저장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확신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그날 새벽 좁은 골목을 지나 오래된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왔다. 이곳은 그가 몇 년 전 위장 신부를 준비할 때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다. 등록되지 않은 공간, 기억에서 지워진 주소. 그는 계단을 오르며 주변을 살폈다. 익숙한 동선, 변하지 않은 풍경. 그러나 마음만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이미 이 도시에서 한 번 죽었고, 그 사실이 모든 선택을 가볍게 만들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신호가 차단된 상태에서도 수신되는 극히 제한된 채널이었다. 단 하나의 메시지. 위치 접근 감지.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도연은 잠시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이 만남은 계획에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해야 할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배신자로 남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대가가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쪽이 낫다고 느꼈다.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서는 이른 아침의 소음이 올라오고 있었다.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결정을 내렸다. 서연이 도착한 것은 해가 완전히 떠오른 뒤였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혼자 내렸다. 경호도, 비서도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다. 이곳은 그녀가 알던 세계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낡은 건물, 오래된 간판,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리.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쉬기 편했다. 그녀는 몇 걸음 앞의 건물을 보고 멈췄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노크를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도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기 중에서 맞부딪혔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그녀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장면처럼 자연스러웠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믿는 게 더 안전했을 겁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사실에 가까운 설명이었다. 서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최소한의 가구, 임시 거처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봤다.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죠? 질문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말하는 순간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배신한 척한 거군요.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가장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그 확실함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분노라기보다는 상처에 가까웠다. 도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는 사과도 변명도 담기지 않았다. 그저 책임만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도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최민석의 마지막 자금 이동 경로가 떠 있었다. 도현의 눈빛이 변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나를 여기로 오게 만들었죠.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이 관계는 더 이상 고용과 보호의 틀로 설명될 수 없었다. 서로를 속였고 동시에 지키려 했던 선택의 결과였다. 서연이 말했다. 이제 선택은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각자 사라지거나 함께 끝내거나. 도연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들었다. 함께 끝내겠습니다. 그 선택은 망설임이 없었다. 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만남으로 인해 더 이상 누구도 혼자서는 이 판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판을 끝내는 방식은 언제나 조용해야 했다. 요란한 결말은 또 다른 균열을 낳을 뿐이었다. 서영과 도연은 그날 하루를 통째로 써서 흐름을 정리했다. 그녀가 가진 내부 접근 권한과 그가 확보한 비공식 경로를 결합하자 마지막 고리가 또렷해졌다. 최민석의 자금은 이미 여러 차례 분산되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동일한 중개 계좌를 거쳤다. 그 계좌의 최종 수신자는 이름 없는 법인이었고 법인의 실소유주를 가리는 방패는 단 하나의 인물로 이어졌다. 유령. 기록이 없고 얼굴도 없고 실패도 없는 존재. 그가 움직일 때마다 사건은 끝났고 사람들은 사라졌다. 서연은 지도 위에 표시된 항만 구역을 바라봤다. 여기에요. 그녀의 말은 확신에 가까웠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직접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다. 드러난 자금의 흐름을 끊고 끊긴 줄을 다시 연결하는 미끼를 던진다. 유령은 결말을 직접 확인하는 유형이었다. 그 성향은 수많은 사건의 잔재에서 드러났다. 다만 위험은 컸다. 마지막 단계에는 언제나 폭발이 뒤따랐다. 물리적인 것이든 기록의 것이든. 밤이 내리자 항만은 낮보다 더 분주해졌다. 화물차의 헤드라이트가 줄지어 움직였고 크레인의 그림자가 느리게 회전했다. 서연은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휴대전화를 껐다. 이제부터는 내가 미끼예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즉각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조건을 덧붙였다. 동선은 제가 정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판의 마지막에서는 신뢰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했다. 약속된 창고에 불이 켜졌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은 지나치게 깔끔했다. 유령의 흔적은 늘 그랬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도연은 몇 걸음 뒤에서 시야를 넓혔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표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젊지도 늙지도 않았다.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의 톤이었다. 유령은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 서서 존재만을 남겼다. 최민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당신의 차례죠.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도연은 미세한 움직임을 읽었다. 출구 쪽, 높이, 거리. 모든 것이 계산됐다. 유령은 웃었다. 끝이라는 말은 늘 성급합니다. 그가 손짓하자 천장 쪽에서 작은 기계음이 울렸다. 폭발물의 카운트다운이었다. 역시 마지막은 이 방식이었다. 도연은 움직였다. 가장 짧은 경로로, 가장 낮은 자세로. 그는 서연의 앞을 가로막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에 작은 장치를 쥐어줬다. 왼쪽 패널, 한 단어면 충분했다. 서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의 접근에 패널을 열었다. 설계는 복잡했지만 허점은 늘 있었다. 유령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흥미롭군요. 그가 말했다. 둘이 함께라서 가능한 선택이겠지. 카운트다운이 줄어들었다. 도연은 유령과 거리를 좁혔다.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대신 몸이 부딪혔다. 힘과 기술이 교차하는 짧은 충돌. 유령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도연은 이미 그의 패턴을 알고 있었다. 과거의 잔재가 현재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깐 멈춰 섰고 그 사이 서연이 마지막 단계를 완료했다. 카운트다운은 멈췄다. 불빛이 꺼졌다. 유령은 한숨처럼 웃었다. 오늘은 여기까지군요. 그 말과 함께 그는 뒷문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칠 길이 없었다. 항만 외곽에서 경찰의 사이렌이 울렸다.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가 닫히는 소리였다. 유령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판을 키운 선택,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기록이 남았다. 충분히. 사건은 그렇게 끝났다. 공식 발표는 간결했다. 불법 자금망 해체, 주요 책임자 검거. 이름 없는 인물 하나가 덧붙여졌고 세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도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이 합의였다. 그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회사로 복귀했다. 첫 회의에서 그녀는 짧게 말했다. 보안체계 전면 개편. 외주 전면 중단. 이사회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건물을 나섰다. 차는 시내가 아닌 외곽으로 향했다. 도연은 작은 체육관의 문을 열고 있었다.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와 인사를 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서연이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선택이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작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었다. 아이 하나가 물었다.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가르치는 사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 대답을 들으며 창가에 섰다. 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웠다. 이곳에는 카메라도, 기록도 없었다. 다만 선택이 있었다. 서울은 여전히 바빴고, 뉴스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 누군가는 잊혔고, 누군가는 남았다. 그러나 이 판의 끝에서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영웅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돌아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용기였다.